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호입니다.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는지요? 네, 일주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네, 이제 6월입니다. 다음 주면, 바로 다음 주면 네, 이제 6월입니다. 겨울이란다. 여름이 왔네요. 네, 네.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네. 더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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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내일은 석가탄신일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예. 사흘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석가탄신일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세계문화 특집 멕시코 작가 시작하도록 특집.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멕시코 작가 특집 두 번째 네. 시간인데요. 네. 네. 후안 룰포입니다. 네. 멕시코 작가 두 번째 시간 후안 룰포. 네. 네. 후안 루포는 멕시코를 대표하는 소설가인데, 네. 네. 그리고 평생에 딱 두 개의 소설을 발표했는데 두 권. 두 권. 네. 근데 그게 전설로 남은 작가입니다. 네. 아, 그렇다면 그 전설의 작가 네. 후안 룰포를 네.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네. 후안 룰포는 1917년 네. 멕시코의 아뿔꼬라는 네.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멕시코 혁명의 기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크리스테라 반란을 겪으며 어두운 유소년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6살 때 아버지가 크리스테로 네. 전쟁에서 암살당하고, 네. 10살 때는 설상가상 어머니까지 돌아가십니다. 그 이후에 과달라하라의 할머니 집과 친척 집 그리고 네. 고아원을 전전하면서 학업을 이어가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 네. 졸업입니다. 근데 이제 멕시코 1910년대, 20년대 하여튼 1900년대 초반 멕시코가 굉장히 좀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입니다. 네.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후안 룰포는 20살이 되던 1936년부터 내무부 이민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 틈틈이 그 소설 습작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이때니까 초등학교 졸업이지만 네. 내무부 이민국에서 아무래도 일했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길 똑똑했나 봐요. 네,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감안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한 37살쯤 되던 1953년에 멕시코 혁명과 그리스테로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멕시코의 민중들의 삶을 간결한 문장으로 써내려간 단편소설 17편을 묶은 소설집 불타는 평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작품입니다. 거의 한 17년간 썼다고 1년에 한 편씩 정도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내자면 그리고 소설집 불타는 평원 속 단편들은 시골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더불어 사람들이 타락해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후안 룰포는 이들 작품 속에서 내적 독백, 의식의 흐름, 플래시백, 시점의 변화 등 라틴 아메리카 신소설에 쓰이게 될 서술적 기법을 처음으로 사용하는 등 다양한 문학적 실험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는 1955년 발표한 장편소설 페드로 파라모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사실 이 작가의 대표작이라고 하면은 페드로 파라모. 장편 소설은 이제 페드로 파라모는 발간 당시 주목을 크게 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재평가를 거치면서 라틴 아메리카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평가받았는데요. 특히 콜롬비아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100년의 고독으로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하신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에 영향을 준 것으로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페드로 파라모를 그렇게 전설적인 작품을 쓴 이후에 절필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이제 룰포는 영화 제작과 사진에 눈을 돌려서 시나리오 작품집 황금 수탉 영화 텍스트와 사진 작품집 지하세계를 출간하였습니다. 1970년 국가문학상, 1983년 스페인의 아스투리아스 왕자상을 받았고 1986년 멕시코 시티에서 타계하였습니다. 이 불타는 평온 책 뒤쪽에 이제 해설에 나오듯이 단 한 편의 소설로 거장의 반열에 오른 작가가 있을까 싶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작가가 뭐 다른 것보다 이제 그 라틴 아메리카 문학에서
거의 최초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거의 선구자적으로 이런 여러 실험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틴 아메리카 문학하면 환상 문학하고 많이 이제 연결을 하고 뭐 아까 말씀해주신 마르케스도 대표적인데 이런 환상 문학의 어떤 그 신호탄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기법들을 선보였다고 문학적 기법들을 이제 시도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평가를 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마르케스 100년의 고독을 쓴 마르케스가 이 불타는 평원을 읽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는데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 불타는 평원을 읽었다. 그 해가 지나갈 때까지 나는 도저히 다른 작가들의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 다른 책은 모두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라틴 아메리카 그 같은 문화 속에 같은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불타는 평원을 읽고 공감되는 게 많겠죠. 마음이 굉장히 먹먹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병원 관계자가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생각이 듭니다. 이 병원 관계자가 굉장히 수준 있는 분이었다. 아니면 마르케스가 들고 갔겠죠. 병원에 가면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아니, 그럴 수 있겠네요. 단편 소설집 불타는 평원은 그 불타는 평원의 그 작품의 배경이 1910년부터 1917년까지 있었던 멕시코 혁명과 1926년부터 1928년에 걸친 크리스테라 발란의 여운이 채 가시지 않은 20세기 초반의 멕시코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 시기는 권력자들의 스탈의 반기를 들었던 민중들이 지도자들의 내분에 의해 좌절된 혁명 얼마나 통탄할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멕시코가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멕시코 혁명은 일어났으나 이 혁명이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 것이 결국에는 혁명군의 그 지도자들 그 내분 내분으로 그냥 흐지부지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혁명을 일으키기도 힘든데. 사실 이제 그거는 영화적으로는 이제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70년대 뭐 그 세르지오 레오네나 아니면 튜니티 시리즈나 장고 시리즈의 그 서부의 멕시코 이런 그 반군들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들고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민중들은. 그래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그래서 가난과 죽음이 그냥 숙명처럼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과 미래에 절망하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시기에는 똑같았다고 봐야죠. 그렇죠. 일제강점기. 후안 룰포가 불타는 평원에서 주목했던 것은 혁명 자체에 대한 기록이나 연대기가 아니라 만약에 그런 것을 혁명 자체를 뭐 썼다면 굉장히 식상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니라 메마르고 척박한 황무지와 그곳에서 고단한 삶을 영위하는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서 가난과 폭력, 그들 내면에서의 존재의 고립과 고독, 그리고 죽음을 보았던 그 후안 룰포는 특유의 향토색 짙은 방언과 서정성 깃든 시적 언어로 극적인 독백 혹은 독백 같은 대화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 중에서 두 작품, 우리는 너무 가난하답니다. 그리고 난장판이 벌어진 날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가난하답니다. 난장판이 벌어진 날은 사실 딱 읽었을 때 느낌은 조금 상반되는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장판이 벌어진 날은 좀 유쾌한 이제 코미디이긴 한데 둘 다 뒷맛은 씁쓸하고 특히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는 너무 가난하답니다는 많이 슬픕니다. 많이 슬프고 좀 무섭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이제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 좀 더 소름도 돋았던 건데 끔찍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게 엎친 데 덮친 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 작품 뭐 이렇게 길진 않습니다. 뭐 그렇지만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사실은 이제 황무지 이 작가의 이 불타는 평원에 나온 작품들의 공통점이 황무지, 버려진 땅 이런 건데 오히려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홍수가 나요. 비가 계속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장마, 그 단편 소설 중에 장마가 좀 생각이 나는데 비가 계속 내려요. 그런 황무지 척박한 땅에 비가 한번 오면 그 스며들지를 못하고 그냥 다 쓸어 아무것도 붙잡아 놓지 못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자기네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의 정반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고대했던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오히려 나한테 재앙이 온다라는 걸로 이미 그런 아주 역으로 비트는 설정으로 환경 설정으로 딱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일단 계속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그 비가 내리는 이 가운데 이 주인공 가족들은 또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비는 계속 내립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지금 키우던 암소가 강물에 떠내려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암소가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야 다들 그렇죠. 특히 가난한 이런 그 집들은 이게 큰 재산이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이제 결국엔 암소를 찾으러 가는 거죠. 근데 이 암소가 그냥 암소가 아니고 이 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서의 강물은 약간의 그 섹슈얼리티한 상징도 좀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그 비와 강물도. 그래서 이제 이 황무지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서 결국에는 생명을 원하고 내가 이제 뭔가 갈급함을 원하고 비를 원하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들이치는 거죠. 생명이다 못해 이 딸들이 타락해 간다라는 저는 그런 은유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암소가 이제 떠내려가는데 이 암소를 구출하기 위해서 이제 온 가족이 출동을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고군분투하는데 이 집에 딸들이 세 딸이 있습니다. 이 세 딸이 있는데 이미 첫째와 둘째 딸은 겁탈당하고 이미 그리고 몸을 파는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몸을 파는 일을 해서 창녀로 이제 다른 지역에 이미 다른 지역에 가서 살고 있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지막 딸 하나가 있는데 아직은 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강물에 떠내려간 암소를 구하기 위한 이런 그 과정을 거리면서 결국에는 이 남아있는 가족들이 자신의 어떤 가난한 우리 가족이 얼마나 가난한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짧게 끝나는데 그 암소가 떠내려간 암소가 네. 부모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집이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두 딸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네. 그래서 막내딸만큼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시집을 보내기 위한 재산이었던 거예요. 네, 암소가. 네. 그래서 저 암소가 떠내려가 버리면 그 막내딸마저 그런 일을 하게 될까봐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화자는 동생이죠? 네.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에요. 남동생. 네.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한테 남은 유일한 희망은 그 암소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암소인데 암소가 또 송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미소는 뭐 강에 이렇게 떠내려 간다고 해도 어린 송아지라도 살아있다면 셋째 딸이 몸을 팔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우리 어머니도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요. 어머니는 하나님이 왜 당신의 딸 자식들한테 이런 형벌을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할머니 때부터 당신의 가족들 중에 나쁜 죄를 지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다들 어려서부터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부모한테 순종했고 남한테 불손한 짓을 한 적이 없답니다. 모두가 집안 풍속을 지키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그런 몸을 파는 일을 하는 딸 자식이 기어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안타까워합니다. 어머니는 도저히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모든 기억을 들추어봐도 똑같이 행실이 나쁜 딸 자식을 둘이나 낳아야 했던 잘못을 저지른 적도 죄를 지은 적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이가 뭔가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이야. 내 업보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소를 찾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고. 찾았겠죠. 네, 못 찾았겠죠. 네. 그런데 아버지의 이 마지막 이 말이 좀 가슴이 아픈데요. 이제 셋째 딸, 아직 어린 그 셋째 딸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어딜 가든 다들 저희한테 눈독을 들일 거야. 그렇게 끝장나고 말겠지. 내가 봐도 그러니 뻔하지 뭐.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의 굴욕입니다. 그리고서 맨 마지막 문장이 아이 입장에서는 이제 어른이 돼가고 아이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 하루하루 무럭무럭 자라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제 멀리서 바라볼 때 이 가족의 마지막 희망인 이 딸이 어떻게 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그 불길한 징조가 마지막 문장인데. 그리고 그 어린 아이이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네. 자, 서서히 차오르던 강물이 강둑을 흘러 넘치는 소리가 새어나옵니다. 저만치에서 풍겨오는 악취가 눈물로 범벅이 된 그 셋째 딸의 얼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직은,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동생 입장에서 하는 거죠. 아직은 그 셋째 딸인 우리 조그만 누이의 가슴이 들썩입니다. 마치 타락의 시작을 예고하면서 느닷없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의 시작이 느닷없이 발생한다. 그게 아무리 고군분투를 해도 이 가족을 피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멕시코의 그런 좀 가슴 아픈 그리고 그런 그 역사기도 타락이 하죠. 네. 보통 타락이라고 하면 자의적으로 하는 타락을 말하기는 하는데 네. 이 타락이 자이건 타이건 그 주위의 남자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해서 내가 여성이기 때문에 네. 여성이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되어지는 자체가 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멕시코의 이런 슬픈 역사랑도 연관시킬 수 있다라는 게 우리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당한 건 우리가 못나서다. 약간 이제 이런 비슷한 그런 씁쓸하죠. 예. 그 다음에 난장판이 벌어진 날. 요거는 그냥 읽어보면 유쾌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멕시코나 남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오로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떠들썩하고 정신없고 막 이런 그 약간의 그 고정관념을 이제 대입하시면 재밌게 읽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배경은 그렇게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굉장히 슬픕니다. 네, 슬픈 이유인데. 네. 진짜 난장판입니다. 일단 근데 이 작품의 내용도 내용인데 아까 이제 후안 루포가 굉장히 구성에 있어서 실험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작품이요 어떤 그 사건과 뭐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작이 이렇게 돼요. 어떤 그 두 사람이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맞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대화로 플래시백이 딱 되고 그 플래시백 이야기가 이 이야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런 게 굉장히 흔하지만,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야기잖아요. 네, 전체가 이야기가 대화하고, 근데 그냥 이게 그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때 그 사건에 관련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현장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그 현장에 있었어요. 네,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썼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잖아 맞아 그런 일이 있었잖아 하면서 빠밤 이렇게 약간 액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이제 플래시백이 근데 됩니다. 이제 그 구조가 대화식이어서 더 이렇게 스피디하게 읽히고 또 구어체로 이렇게 지문이 없어요. 그 뭐 이렇게 묘사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구어체로 설명을 해주니까 전래동화를 듣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좀 유쾌하게 시작됩니다. 그때가 9월이었지 올해 9월이 아니라 작년 9월 말이야. 아니 멜리돈 재작년이었나? 아니 작년이었어. 그래 역시 내 기억은 정확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아저씨들끼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되게 유쾌하게 시작을 합니다. 작년 9월 21일 이봐 멜리돈 바로 그날 지진이 났었어. 내가 알기로는 18일이었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약간 허당? 네. 자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이 아니고 작년 9월 20일이 아니고 18일 지진이 났어요. 그럼 이제 지진이 났어요. 어떤 현장에 딱 지진이 나면 지금도 어떤 현장에 지진이 나거나 큰일이 있으면 그 지역 재난이 나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시찰이 나오죠. 격려하고 뭐 그 시찰 현장입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나왔어요. 주지사가 와가지고 그 재난 현장에 왔는데
주지사가 와서 이렇게 격려를 하는데 이쪽에서는 주지사가 사람들이 격려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갑자기 막 소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뭐 시비가 붙고 뭐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주지사가 오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가 뭐 많이 대부분 다 뭐 학력도 높고 다들 이제 민주주의 사회고 해도 어쨌든 뭐 시장님 오셨다라고 하면은 약간은 환영하고 약간 또 우리 스스로가 조금 이렇게 대접하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네, 완전 뭐 재난 현장인데 뭐 파티를 열어요. 파티 그냥 뭐 고기 굽고 뭐 나라님 오셨다 하면서 막 이렇게 파티를 합니다. 그리고 뭐 음악대 그거 와가지고 연주하고 그래서 정신없어. 주지사가 와서 사람들이 이게 모든 이목이 주지사한테 집중이 돼서 이쪽에서는 막 엉망진창 됐는데 파티하고 음악대 연주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가 딱 연설합니다. 주지사가 연설을 딱 하는데 굉장히 형이상학적이고 그냥 교과서적인 이야기만 쭉. 그리고 처음에는 그 재난 이야기도 하지 않잖아요. 뭐 동상이 건립되어 있는 그 얘기. 딴 얘기만. 자기 치적 얘기를 하는. 그러더니 사람들이 막 듣다가 갑자기 저쪽에서 막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가 뭐 얘기할 때 또 지금도 그러겠지만 이 당시에는 또 박수 부대가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주지사님. 와 하니까 이제 일단 이 상황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주지사가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시비가 붙어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하니까 옆쪽에서 저 주정뱅이 주둥이 좀 틀어마고 이렇게 하면서 저쪽에서 난리가 나요. 주지사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계속 합니다. 그러더니 또 한쪽에서 소동이 납니다. 총을 쏘고. 이제 그래서 또 뭐 사람들끼리 말하다가 뭐 이렇게 시비가 붙어갔는데 갑자기 이제 멕시코니까요. 이제 막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건 있죠. 문화적으로 이제 싸움이 붙지 않아도 기뻐도 이렇게 총 쏘는 문화가 있잖아요. 외국은 이렇게 하늘에 대고서 하늘에 대고 이렇게 막 흥분해서 뭐 남미나 이렇게 총기 소유가 있는 나라는 뭐 자기 뭐 월드컵에서 뭐 우승했다 아니면 이겼다고 해도 기뻐가지고 막 하늘에 총 쏘잖아요. 그러니까 시비가 붙어서 막 총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또 주지사의 이런 거에 또 박수부대가 호응하고 또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막 괜히 혼자 흥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분위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술도 먹고 하니까 막 권총을 뽑아서 자기 머리 위로 빙빙 돌리고 흔들어대면서 천장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음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합니다. 그 음악대는 그래도 나름 술을 쓴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또 여인들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성희롱도 누가 했나 보죠. 그래서 이 손 놓아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총 쏘다 보니까 사고가 안 나옵니다. 내 남편이 죽었어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난리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가 나는데 그래도 주지사는 자기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막 나누던 그 맨 처음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주지사 그래도 자기 자리 지키고 있더라고. 그럴 때 쓰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지? 담대하다. 호연직이죠, 호연직. 담대하다. 저는 이 단어에서 완전 빵 터져가지고 이 단어를 이렇게 쓰는구나. 담대하다. 그리고 그 지진 때문에 또 돌아가신 희생자들도 있겠죠. 그래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합시다 라고 하니까 묵념을 하고 행사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났다는데 이렇게 난장판이 일어나는 이런 그 모습을 이렇게 썼는데 읽어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그 상황 묘사가 되게 재밌고요. 서로 이제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의 대화예요. 전체를. 근데 두 사람의 티키타카가 진짜 절묘합니다. 진짜 재밌게 그냥 쑥쑥쑥쑥 넘어가는 작품. 난장판이 벌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대화를 처음에 뭐 작년에 있었던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면서 맞아 그날 기억나는데 그 난장판이 벌어진 날
9월 21일 아닙니까? 그 친구는 20일이 아니라는데 자꾸 또 20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이제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한쪽은 18일이라고 하는데. 아, 지진이 났던 게 18일이고 난장판이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진 날은 네, 21일이고. 제가 20일이 확실해 그러면서. 예. 그래서 이제 요 난장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난장판이 벌어진 날 기억을 해. 왜냐하면 내가 고주망태가 돼서 집에 돌아간 날이었고 그날 그날 마누라가 애를 낳았거든. 마누라가 애를 낳았거든. 그러면서 이 집안도 이제 그날 난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누라는 힘든데 자기를 혼자 집에 놔뒀다고 거의 한 달 동안 입도 뻥끗 안 하고 바가지만 긁고 그날이 그날이었어. 맞아. 자기 애가 태어난 날. 네, 자기 애가 태어난 날. 네. 그러니까 21일이 그냥 뇌리에 딱 박힌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플롯도 굉장히 메인 플롯과 서브 플롯도 참 재밌게 딱 연결을 시켰고, 그러니까 슬프죠. 이렇게 어떤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이 새 생명의 가족도 약간 엉망진창인 것 같고 더 큰 공동체는 완전 엉망진창인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읽으면 굉장히 유쾌하지만 약간 좀 씁쓸한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씁쓸하죠. 이 상황은 굉장히 재밌지만 이 주지사가 이 사람들한테 하는 그 말이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제 약간 감언이설 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거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도 못하고 도와주지 않을 거면서 그냥 괜히 얼굴 내미는 그런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냐면 굉장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말을 합니다. 주민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는 지나온 노정을 되돌아보고 제가 약속했던 공약들을 되살리고자 합니다. 이 땅은 지난 선거에서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익명의 동반자이자 포용력 있는 조력자의 자격으로 방문했던 곳으로 당시 후보자인 제가 내세웠던 정직성은 저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맥락에서 벗어난 적이 결코 없는 바, 그 견해란 바꿔 말하자면 주민 간의 단결이라는 최상의 연대 속에서 오늘날까지 보여주지 못한 명백한 혁명적 이상주의의 총론이 실현하는 성과와 이행 의무에 대한 공고함을 통합함으로써 민주적인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심지어 이게 한 문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똑같다. 그래서 아마 말하는 사람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이제 이거 쓰면서 얼마나 낄낄거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불타는 평원의 표제작 불타는 평원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집 속에서 제일 긴 소설입니다. 네, 불타는 평원 표제작 불타는 평원. 네, 줄거리는 이제 이러는데요. 그 당시 멕시코 혁명 뭐 하여튼 뭐 그러면서 그 굉장히 척박한 시대에 그 민중들이 모인 혁명군이 있었습니다. 그 연방군에 대항하기 위해 페드로 사모라라는 인물을 주축으로 형성된 혁명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혁명군은 대부분 소작농으로서 정부군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기는 하지만 뭐 무기나 뭐 식량 사정이 정부군에 완전히 못 미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인근의 목장을 약탈하거나 부녀자를 겁탈하는 등 원래 혁명군이 가지고 있던 그런 초기의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진짜 악랄한 짓을 일삼는 혁명군도 아니고 그냥 도적대. 그렇죠. 처음에 뭐 이상이나 시작이 이렇게 창대해도 어쨌든 군이라는 거는 보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그리고 중요한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동학농민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동학농민운동 할 때 우리가 보통 일본군에 비해서 무기가 뭐 형편없어서 졌다라고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무기도 그렇게 비등비등했대요. 물론 수적으로는 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미국제, 독일제 있는 건 다 긁어 모았는데 탄약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총은 여러 개가 있어도 탄약도 많아도 이 탄약이 이 총에 안 들어가면 호환이 안 되는. 호환이 안 되는. 그래서 실제로 그 반군이나 게릴라군한테 가장 스트레스가 탄약 보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은 있는데 내 총이 안 들어가는 탄약이 온다. 그럼 그냥 몽둥이죠. 그리고 당연히 보급도 제대로 안 됐을 테니까 그렇죠. 예. 이건 그냥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도적대죠.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사람들도 자신의 땅에서 뭐 농사를 짓고 그 자신의 힘으로 일군 것들을 자기 소유로 할 수 있다면 왜 도적대가 됐겠습니까? 네. 혁명군이 됐겠습니까? 없으니까. 네. 일단은 그런 혁명군이라고 이제 일단 지칭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온갖 악랄한 진짜 짓을 일삼던 기세등등하던 혁명군은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열차 기습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됩니다. 꼬투리 잡히게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도적대 혁명군을 그래도 심적으로나마 지지하던 사람들조차 다 마음을 다 돌리게 만든. 그런데 이제 연방군은 강력한 막강한 화력을 앞세워서 끈질기게 이 혁명군을 토벌하는 작전을 펼칩니다. 진짜 뭐 신출귀몰하게 어떻게 그 혁명이 어디 숨어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그냥 바로 막 앞서가 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 등의 뭐 그런 식으로 연방군이 그냥 막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연방군이 그 혁명군을 하나 잡았다. 그러면 그 시체를 나무에 매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그 내장을 다 파먹고 벨트만 남을 때까지 그냥 그 시체가 바람에 이렇게 빨래처럼 휘날릴 때까지 널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본 혁명군들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신세가 되겠구나.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에 그냥 스스로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네. 흩어지고 이제 숨어 살게 되는데 혁명군의 우두머리인 페드로 사모라는 멕시코 시티로 도망갔다가 피살당했고 혁명군이었던 화자 이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화자인 삐촌은 다행히 생포가 되었습니다. 안 죽고. 그리고 이제 운 좋게 재판을 받고 이제 출소를 하는데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는 날 그의 손에 살해된 노인의 딸이 어린 소년과 함께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녀는 이제 그 삐촌이 그 아버지를 죽이고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가서 겁탈을 한 소녀였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가 그때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아서 아버지한테 인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되는 소설인데 너무너무 슬픕니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작품은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선과 악이 일단 없고요. 주인공도 어쨌든 한 여인을 그러니까 어쨌든 혁명군의 일환으로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는 거야 대명분이 있다 쳐도 그 딸을 이제 겁탈을 했고 근데 이제 참 이 고약한 게 이 여자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자신의 아이의 아빠 남편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또 이 당시는 또 옛날이니까 그래도 지압이라고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참 그러한 상황이고 이렇게 이제 이 당시의 민초들이 살았던 거죠. 그렇게라도 이제 생명을 부지하는 게 목적이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제 연휴 시작되는데 시간 되시면 후안 룰프의 불타는 평원 한번 꼭 읽어보시기 진짜 가볍게 읽을 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이에요. 두껍지도 않습니다. 두껍지도 않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멕시코 작가. 카를로스 프렌테스 그리고 이 작품 읽는데 저 되게 좀 힘들었습니다. 아우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던 작품인데 대표님께서는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한참 읽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인칭 소설이다 보니까 생소하기는 한데 그 2인칭 소설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카를로스 프렌테스의 아우라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